이렇게 모터사이클을 그냥 타도 되는데 모터사이클을 말인 것처럼 말의 역할을 해주고 요 끈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린 것 같다. 이게 전차죠. 아, 두 마리로. 전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거든요. 여기 전차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가는 차. 중국, 중동, 인도, 이집트 등 세계 문명의 여명기에 문명 세계에 널리 쓰였던 인류 최초의 기동병기 장기의 차가 이것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기갑병기와 동음이유야라서 혼동이 있습니다. 고대 전차라고 하거나 체리엇이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병거가 있죠. 병거. 병거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고대병기 전차만 엄밀하게 지칭한다는 병거뿐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인정하는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한계가 있고, 춘추전국 시대를 다룬 열국지에서도 병거라고 합니다. 이륜전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왜 생겼냐. 동물이 끄는 수레를 개량해서 전투용으로 쓴 게 시초인데요. 처음에는 바퀴가 4개였는데 옆으로 꺾는 것 때문에 2바퀴로 바꿨습니다. 코너링을 위해서 바퀴 4개에서 2개로 바꿨다. 그래서 말 2마리가 끌면은 한두 명이 탑니다. 그리고 4마리가 끌면은 4명이 탑니다. 한 명은 방패 들고 있는 마부고 나머지는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차의 최고 전성기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서 전차 6000대가 맞붙는 초대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카데시 전투인데요. 구글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큰 사건이죠. 히타이트랑 이집트랑 제대로 붙었죠. 그래서 람세스파랑 무아탈리파가 사거리에서 크게 한번 붙었는데, 무아탈리파가 2000대 전차가 파괴되면서 좀 안 좋게 됐네요. 아, 이렇게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 항상 분쟁 지역이었어요. 여긴 나의 나와바리요, 여긴 우리 나와바리요. 아, 멋있다. 그림 멋있는데? 여기까지는 기록이 일치한데 각자 기록이 바뀌었나봐요.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싸우다가 람세스 2세가 안되겠다, 본 모습으로 변해야겠다 하면서 신으로 변함. 페이지 2로 넘어갔고, 람세스 2세 곁에는 오직 마부 1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다른 이집트군은 모두 달아. 아니, 람세스가 변신했는데 이집트군이 달아나. 마부는 그래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나봐. 그래서 람세스 2세가 야, 쫄지마, 신으로 변해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쫄지마, 옆에 있어. 그래서 히타이트군을 대학살하고 승리한 후에 유유히 이집트군 돌아왔습니다. 자세하게 써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어가지고 히타이트군을 휘둘러가지고 무찔렀다고 합니다. 마치 그 잿더리 들고 찍은 것 같이 근처에 있는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히타이트군을 막 찍어가지고 승리함. 뭐 사사기의 삼손도 이런 비슷한 전승이 있는 거 보니까 당나귀 턱뼈는 과도하게 무장한 게 아니고 살짝 도구를 썼다 느낌으로 했나봐요. 아무튼 그랬는데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사실일 리가 없다고 현대 학자들은 해석하는 거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람세스가 전장에서 전사로서, 지휘관으로서 대화력한 것을 은유했다고 일체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전차 부대는 히타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활이 주무기였으므로 히타이트는 활로 안 싸웠나봐. 신으로 변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화살 숫자보다 많은 적을 살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버나드로 몽고메리에 져서 전쟁의 역사에서는 람세스가 부대단이 모랄빵을 맞고 지휘체계를 유지하여 혈로를 뚫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람세스 혼자 간신히 달아났고 히타이트의 승리로 끝났다고 간단히 결론 내릴 수도 있는데, 이집트 측의 부대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혼자서만 이겼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부대에 대해 단서가 없다. 아무튼 어떻게 됐어? 2000대 파괴됐는데 여긴 덜 부서지고 도망간 건가? 모르죠. 이거는 졌으니까 더 부서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히타이트는 아까 보니까 이집트랑 대부분의 나라는 전차에 활을 쓰면서 썼고 히타이트는 안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서 사거리에서 전차 6000대로 맞붙은 전투가 있었는데, 양 군대 전차의 차이를 보자면 이집트 전차는 몸체 중간이 아닌 뒤쪽에 있는 바퀴의 축이 좌우로 길어서 선회가 훨씬 쉬웠고, 히타이트 전차는 3명이 탔다고 함. 중국 전차도 있고. 병거가 있었죠.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어서 주나라로부터 전차의 보유수는 군사력으로 간주해서 춘추시대 손모는 자신에 써서 손자병법에서 천자는 만승, 제후는 천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함. 고조선에도 전차 부대가 있었고, 켈트족이 로마 상대할 때도 전차를 사용을 했고, 초기 전술은 활로 적을 제압하고 말을 사용해서 튀는 일격 이탈 전술이 대세였으나, 말의 품종 개량과 승마술의 발달로 기동력이 처지는 전차는 기병에게 밀렸고, 그 결과 일격 이탈 전술을 포기하고 역으로 전차의 무게를 늘려서 충격력으로 승부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는 낫전차처럼 충격력에 몰빵한 돌격형 전차가 되었고,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려고 사륜 전차가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승마술도 발전이 안 돼 있고 말의 품종도 개량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말이 일단 인간보다 빠르니까 타고 막 때리고 튀어.
창으로 찌르고 창튀, 활로 때리고 활튀. 근데 이제 품종 개량과 승마술의 발달로 인해서 말 자체를 그냥 타는 애들이 더 빠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말이 뭘 막 실어가지고 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 하나 딱 태워가지고 하는 게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선회력이나 이런 것도 말이 더 좋을 테니까 이 활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전차만의 장점, 더 무게를 늘려가지고 바퀴도 원래 4개였다가 선회력 때문에 2개로 줄였던 거를 다시 무게, 충격량으로 밀어버리려고 4개를 달아서 그냥 달려버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낫을 옆에다 달았어요, 낫전차. 바퀴축에 낫을 달아서 뼈와 살을 자르고 보병대열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닿으면 너무 아플 것 같죠? 멀리서 이 전차가 와, 이렇게 막 핑 돌면서 그러면 이 믹서기에다가 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멀리서 수천 대가 막 와. 근데 막 핑 돌면서 와. 그러면은 저 믹서기 부분에는 닿기 싫은데 또 이 말 부분에는 밟히기 싫고, 그러니까 일단 싸우기 싫어. 딱 보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리고 다 잘렸어요. 요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설계도입니다. 낫전차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요? 말이 달려갈 때 앞에가 이렇게 갈려. 근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전차도 이제 단점이 있겠죠. 낫전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갈았는데 느려, 기본적으로. 전차 무기에다가 사람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기병보다 빠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병의 충격력으로도 적 보병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적 기병은 당연히 전차와 정면 대결을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전차의 장점인 기병보다 좀 더 강한 충격력은 어디에도 써먹기 애매하다. 가붕이라고 하죠. 가붕이. 하면서 이제 기병은 상대를 안 해준다. 전붕이. 그래서 얘들이 이제 씩씩대면서 쫓아가는데 기병은 안 싸워줘. 낚아꿨죠요 이러면서 안 싸워줘. 낫은 막 허망하게 돌고 있고, 그리고 비싸. 왜냐? 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 그리고 지형을 가려. 바퀴기 때문에 평탄해야 되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바퀴가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또 잘 망가졌죠. 이 충격을 그대로 이제 흡수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초한지 하우영이 이 마차 모는데 이제 고수라 가지고 요거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잘 피해서 유방을 데리고 잘 도망갔다. 그때 기술이 되게 중요했는데 돌뿌리 같은 걸 잘 피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고수랑 하수의 운전 실력이 천차만별이었다. 아무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수레들의 폭을 일정하게 통일한 이유는요, 당시 각 나라마다 전차 바퀴의 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로 크기가 다른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패이는 땅의 고래의 폭이 달라서 이게 자기 나라 전차에는 레일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전차의 기동성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지 싸운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진창이 돼버리면 전차의 기동력이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부가 따로 필요하다. 기병은 자기가 조종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해. 한 명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마부가 또 싸울 때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방향 전환이 또 힘들고 방어력이 약해.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다른 말과 엉켜서 전복될 수도 있고, 마부가 죽으면 통제할 수가 없고, 원래 2마리가 끌어야 되는 건데 1마리가 죽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1마리로 애초에 끌 수 있었으면 1마리 탔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쓰레기네? 개쓰레기네? 이렇게 돌면서 오면 어떡할 거야. 무섭죠. 그리고 애매한 충격력. 보병의 방어구도 날로 발전해서 낫전차 이게 돌파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갖다 박는 게 장점이었는데 갖다 박아도 시원찮았다. 그래서 기병의 하이호환이었다. 좀 약간 요거는 건담으로 치면은 전함, 기병은 모빌 슈트라고 보면 될까요? 전차는 등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자가 없던 고대 기준으로 숙련되지 않아도 그나마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병보다도 훨씬 비싼 무기라서 당일 숙련병이 운용하지 뭐 어찌그지 저쩌지 해가지고 그렇게 장점은 아니었다. 근데 기병보다 나을 게 없는 이런 병기가 왜 탄생했느냐? 말의 품종 때문이네요. 말이 바퀴 달린 수레를 끌기 때문에 몸집 큰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말의 체구가 작아서 오랜 시간 사람을 등에 태우고 전투를 지속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끌고 다니면은 한층 나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체격이 커지고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면서 전차를 빠르게 쇠퇴하고 그 자리를 기병이 대체하게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말 2마리 이상 무거운 차체가 발휘하는 질량이 기병보다 우수하다. 근데 이거는 뭐 낫전차로 진화했지만 나중에 뭐 기병의 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잘 먹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유희용, 의장용으로 쓰였다고 하고, 그러다가 부활했어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기랑 맞물려서 인간인들이 쓰는 마차를 징발해가지고 기관총 얹어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독일군, 폴란드군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굴렸다고 합니다. 살인식으로 갖고, 마차 기술의 발전으로 조향 성능 초반기에 비해 월등했지만 말 편성은 주로 2에서 3두라고 했다. 요거는 좀 약간 수송용 아니야? 수송용?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그냥 타도 되는데 모터사이클을 말인 것처럼 말의 역할을 해주고 요 끈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린 것 같다. 이게 전차죠. 모터사이클이 끄는 전차도 간간히 만들어짐.
아, 두 마리로. 자, 아무튼 이런 전차들이 있었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에서는 전차가 그야말로 사기 유닛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전차 자체의 공격력 및 방어력이 매우 탁월해서가 아니라 생산 시 금을 먹지 않은 무금 유닛이기 때문. 아, 전차는 금을 안 먹어. 그러니까 벌처가 가스를 안 먹는 것처럼 뽑을 수가 있었나봐. AOM 1에서 전차 공수가 가장 많이 나오면 전차와 전차 공사끼리 대결하는 지루한 경기들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 뭐 이런 거 있고. 스웜 전술은 뭐야? 고대 기병들의 스웜 전술. 군기병을 주로 운용하던 군대가 주로 사용하던 전술. 스웜은 벌 같은 곤충들이 떼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유목민족이 은근히 전투 종족 취급받는 이유가 그들의 장기인 기병을 이용한 스웜 전술의 막강함과 기동력에 있다. 히트앤런. 말을 타고 화살의 공격 범위까지 접근. 쏨. 상대가 추격하면 기술을 돌려 내뺨. 승마술이 되면 추격당하여 도망가는 도중에도 쏨. 추격을 포기하면 다시 접근해서 쏨. 거리 유지하면서 카이팅이네, 카이팅. 벌쳐가는 카이팅. 도망가면서 쏘고 가면은 또 가면서 쫓아가면서 쏘고. 말에 올라탄 티르크족 병사 1,000명이 나란히 달리면서 한 번에 화살을 쏘면 반드시 1,000명의 적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어느 군대도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말에 탄 채로 화살을 쏘는 실력으로는 티르크족 병사가 아랍인 병사보다 더 뛰어나다. 티르크족 병사들은 말에 탄 채로 전후좌우 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화살을 쏘면 사람과 동물들을 반드시 맞춘다. 아랍인 병사가 화살을 한 번 쏠 동안 티르크족 병사는 화살을 무려 10번이나 쏠 수 있다. 이게 생업이니까 계속 말 타고 뭐 쏘고 수렵 활동을 했기 때문에 궁술 자체가 꽤나 연마가 필요한 기술이고 마상 궁술은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말 세우고 쏘고 빠지는 수준은 일반적인 기병으로도 가능하지만 스웜 전술은 이동하면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도중에 조준장전해야 되고 고삐 놓고 달리기 때문에 양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유목민은 맨날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고급 병사들인데 생업하고 연결돼 있어서 다 이렇게 육성이 돼버렸다. 그치? 이런 거지. 양성하려면 할지.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왜냐? 생업하고 상관없이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있었다. 단점. 경무장뿐이라 근접 전투력이 떨어짐. 붙으면은 짐. 근데 안 붙으면 되잖아.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마갑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존성에 한계가 있다. 화살 가격도 절대 싼 것이 아니다. 화살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현대에도 화살 가격이 한 발에 수천 원을 호가한다.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화살을 계속 소모하면 현대 미군이 한 발당 가격이 몇억 원을 넘어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적을 돈으로 깔아주기는 전술을 유목민이 쓴다는 말이 되어버림. 충격력이 없어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함. 그리고 대기병 전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빠른데 상대도 빠르면은 거리가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리고 수험 전술의 가장 큰 약점이 기병 돌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점인데 사실 이건 유목민끼리도 싸워도 마찬가지였다. 징기스칸이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을 박살낼 때 경기병들끼리 화살 쏘는 수험전을 펼치다가 본진 중앙에 모아둔 중기병대 일제 돌격 한 방으로 해전을 날로 먹고 초원을 통일했다. 이거는 우리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은 알죠? 우리가 또 징기스칸전 또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종족이죠? 원조비사에 보면 초원에서 오랫동안 한가락했던 나이만족과 케레이트족 둘 다 말을 타고 있는데 활을 쏘지 않고 창칼을 쓰는 적을 처음 보고는 놀라 자무카에게 뭐 저렇게 싸우는 애들이 다 있냐? 저것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자무카가 그거 못 막아. 나도 깨짐 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험 전술을 활용하는 군기병은 그냥 똑같이 기병으로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적 보병에게 화살 신나게 쏘다가 말과 사람이 지치고 보병 진열 뒤에서 놀고 있던 중기병대가 지친 유명들에게 돌격을 걸어버리면 이미 지쳐가지고 도망을 못 가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더 부자인 제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병도 육성하면서 이민족을 용병으로 또 고용해서 정주민이 고용한 군기병이 맞수험으로 상대하다가 다 떨어지면 이때 중장기병이 달려와가지고 삭제함.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겼던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똑같이 화살전 하다가 화력전인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중장기병이 나와가지고 돌진함.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카운터가 있었어. 카운터. 돌진한 중기병들을 유인해서 매복을 해. 지친 애들 근처에다 매복을 해서 돌진했을 때 옆에서 또 쳐. 포위 경멸. 사방에서 공격. 근데 이거는 고급 전략이었다. 수부타이가 이걸 잘했대. 경기병이 활 쏘다가 후퇴하면은 중기병을 돌진시키는 게 99%의 승리 카드였는데 자주 썼는데 기병을 수십 년간 상대하면서 초원에서 통일한 몽골 제국의 수부타이는 후퇴 매복 전술로 다 따버렸대. 요런 징기스칸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있었네요. 징기스칸은 수험 전술에다가 돌진 전략을 해가지고 유목민들을 이겼고 유목민을 상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수부타이는 한 번 더 꼬아가지고 후퇴 매복 전술을 통해서 방심하고 있을 때 포위해서 죽였다. 그리고 적절한 공간과 넓은 전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좁은 링에서 싸우면은 후퇴 치고 빠지고 벨티를 못하니까. 그죠? 일반 궁병에 비해 사정거리가 짧아. 왜냐면은 이 활이 작잖아. 그리고 지상보다 2배는 많은 힘과 허리심이 필요한 데다가 말의 흔들림으로 조준이 힘들었기 때문. 그래서 사거리가 더 넓은 시즈탱크를 박아버리면은 치고 빠지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보병에게 보호받는 궁병이 군기병과의 전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게임에서 묘사되는 것이고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없다. 궁병 비중이 높으면 군기병
군기병에게 매우 불리하며 전멸되기 일쑤였다. 곡사로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병대는 곡사로 쏴야 되고 군기병은 옆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쏘면 되니까 안 맞고 비교적 직사로 쏠 수 있었나 봐. 그래서 전투 대응을 이루고 전술기동을 하는 군기병대를 평지에서 사격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 근데 군병대는 지휘 통제를 위해서 가만히 서 있어야 했고 군기병대는 직사로 쐈고 줄 서서 쏘고 줄 서서 쏘고 이렇게 하나 봐. 기병대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쏘고 옆으로 쏘고 옆으로 쏘고 옆으로 뭐 이런 건가 봐. 빙글빙글 돌아. 막 돌면서 얘네는 앞에 막 보병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네는 표 쏘고 뒤에 줄 서고 막 빙글빙글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사냥의 기본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상 궁병의 활이 더 크고 강하다는 점은 지상 궁병의 장점이긴 했지만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내 쌍에서는 일종의 무적기의 필살 전술로 회자되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그다지 특이하거나 괴상한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원사 무기를 활용한 소모전에서의 우위 개념이 정주민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무지막지한 기병의 규모와 결합해서 극단적으로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그러니까 야전에서 효율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은 공성전에 약하다고 하는 게, 공성전은 이제 보호해주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몽골은 공성병기 갖고 와가지고 공성도 했죠. 근데 난 보면서 느낀 건데 신남이 느껴져. 쓰는 사람이 신났어. 지금 막 곽거병에 동로마에 다 나와. 모든 사례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전략 게임 유닛의 개별 컨트롤이 주가되기 때문에 전술로서 직접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묘한을 필두로 한 테란들이 선보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로 재현할 수 있다. 마린으로 치고 빠지며 러커를 두드려 잡고 저쪽이 접근하면 적당히 쏘고 튀는 식. 후속작에서도 맹독충을 쏘고 도망치고를 반복해서 손실 없이 잡아내는 등 여러 컨트롤이 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차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기병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잘 봤습니다.